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서 복숭아 농장과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젊은 농사꾼이라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농사 3년 차랍니다.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예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였던 저에게 남편은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난 남편은 활달한 성격 탓에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반면에 저는 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약간의 재산으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했던 저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남편 덕분에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답니다. 처음으로 정을 준 사람이자 온전히 저를 바라봐준 사람에게 제 모든 걸 바쳤지만 그런 제 진심과 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남편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정아,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신검 통지도 늦게 받고 너한테 언제 말할지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네. 다음 달이라고? 갑자기 군대라니. 너 없이 나 어떻게 사니? 에이, 나 없어도 잘 살잖아. 우리 하정이 학교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인기야. 암만 그래도 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소리 듣는데. 그래봤자 2년이야. 시간 금방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나 복학생이라고 나중에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내가 널 왜 모른 체 하냐? 자식 군대 보내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다. 그렇게 슬프냐? 상혁이한테 말 잘해놨으니까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에서 늦게 끝나면 상혁이랑 집에 가.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어머님도 많이 슬퍼하시겠네. 말도 마라. 엄마랑 할머니랑 난리도 아니셔. 우리 엄마 아들 사랑 유별난 거 알지? 아유, 내가 달래느라 진땀 뺐어. 나도 자주 찾아뵐게. 어머니 안 심심하게. 할머니도 뵙고 싶은데 생각날 때마다 가야겠다.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하정이 너는 참 정이 많은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 두면 우리 엄마도 좋아하겠다. 야, 너도 얼른 연애해. 내가 연애를? 사람이 있어야 연애를 하든 말든 하지. 내 연애 관심 끄고 너 할 일이나 하셔. 상혁이도 있고 주변에 잘 찾아봐. 나 수연이랑 만나면서 완전 개과천선한 거 알지?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일단 알았어. 가기 전에 밥 한 끼 하고 술 한잔 하는 거 잊지 마라. 이별주는 해야 할 거 아냐. 알았어. 시간 비워둘게. 다시 연락할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에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교에서 친구 하나 없고 혼자만 다니던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준 것을 계기로 저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알고 보니 사는 집도 바로 근처였고 맨날 붙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 덕분에 친구 그 이상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답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제 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감정을 억눌렀다고 하면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남편과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어렵사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다시금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남편이 전역하던 시기엔 제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상태라 저는 직장인, 남편은 복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하정아, 사회생활 안 힘드냐? 와, 난 전역하니까 진짜 살 것 같아. 앞으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원래 마지막이 제일 힘든 법이지.
논문도 써야 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을 건데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역시 우리 든든한 하정이. 내가 이래서 버틴다니까.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나저나 어머님이 저번에 너 사법고시 보기하라고 설득 좀 해보라시던데 아직도 고집 안 굳혔어? 엄마가 너한테까지 그랬어? 아니, 사법고시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거에 목매고 있냐고. 그냥 빨리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싶다는데 굳이 보라고 하시네? 나도 어머님 생각이랑 비슷해. 회사 들어가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이름 좋은 대학 법대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하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도해보는 건 어떤데? 아니,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사법고시가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무서워. 이왕 하는 거 시도라도 해봐.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너 그나저나 요즘 수연 씨 안 만나? 김수연? 말도 마. 걔랑 헤어진 지 오래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군대 가자마자 보란 듯이 딴 남자 만나더라. 그래서 바로 헤어졌지.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아무튼 연애는 잠시 쉬고 사법고시 준비나 해봅시다. 저희는 이름 대면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남편은 법학과였죠. 그런 아들이 사법고시를 만류하고 평범한 회사에서 재능을 낭비한다는데 부모 속은 오죽했을까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연락하셔서는 남편을 설득해보라고 난리셨죠. 그런 부탁을 또 거절할 수 없던 저는 남편을 몇 날 며칠 붙잡고서는 사법고시를 보자며 설득시키기 바빴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법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노량진에 있는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에게 찾아가 온갖 좋은 건 다 해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언젠가 잘 되리라는 일념 하나로 당연하게 도와줬던 것 같네요. 그러다 남편이 공부하다 힘들다면서 술을 한 잔 사달라는 겁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넋두리와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을 고백했고 그날 계기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하정아. 기훈이는 매주 만나러 가는 거니? 네, 어머니. 요즘 계속 모의고사 보고 정신이 없나 봐요. 본시험 앞두고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제가 잘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수고를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우리 아들 이번 합격 기원 기도 가야 하는데 내가 할머니 모시느라 도저히 갈 시간이 없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인데 거기가 워낙 기운이 좋기라 소문난 곳이라 새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들어서 어렵사리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옆에서 지켜봐주는 네가 가서 기도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라면 제가 가야죠. 너무 걱정 마시고 할머니 잘 보살펴주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이 엄마는 네가 있어서 아주 든든해서 좋아. 며느리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럼 며느리지 뭐야.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이렇게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너네 사법고시 합격하면 결혼할 거 아니었어? 결혼은 아직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 할머니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처음 준비한 사법고시에서 당당하게 낙방하고 남편은 큰 시리에 빠졌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며 겨우 다독였고 그렇게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시댁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 농사를 짓던 분들이시라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 잘 알기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다고 볼 수 있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해 월급의 300만 원 중반 정도였지만 거의 절반은 남편에게 쏟아부은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년간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사법고시 합격의 영예를 남고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환호성까지 질렀답니다. 동네에는 현수막까지 걸며 잔치까지 열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사이에도 아기 천사가 찾아오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까지 생겨 매일매일 행복한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출과 외박이 잦았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늦어? 로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알면서 뭘 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당신이 고기 사준다고. 아, 맞다. 그랬었지? 근데 어떡하지? 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기, 신입 변호사인데 일이 그렇게 많아? 지금 나 신입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변호사 자체가 일이 많은 직업이라고. 당신이 회사 생활만 해봐서 그러는데 일반 회사랑은 달라. 뭘 알고나 물어보던가 해. 난 잘 모르지.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고기는 다음에 먹자. 나 선배가 불러서 가봐야 해.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몰라줬나 보네. 밥 잘 챙겨 먹고. 알겠어. 나 봐야 할 서류들도 많아서 아마 오늘 못 들어가지 싶어. 당직실에서 자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겠어. 내일 연락해. 고생하고. 예, 자니? 아니요, 아직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 입덕 끝났다며? 내가 고기 한번 사줄 테니 시댁으로 건너오거라. 부탁할 일도 있고. 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당장 오면 좋고. 너 회사 관뒀다며? 네네. 그이가 관두라고 해서요. 배도 불러오는데 아이한테 무리 갈 거라고. 회사 관두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거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래, 그러는 게 좋지. 근데요, 어머니, 부탁하실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미리 말해서 나쁠 거 없지. 나도 매일같이 할머니 보살피느라 정작 4시간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만 할머니 시중 좀 맡아라. 네? 제가요? 저 임신 중인데. 아니, 임신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 나 때는 앞뒤로 들쳐매고 시부모님 따라서 농사 지으러 다녔어. 그냥 식사 챙겨드리고 말동무나 해드리면 되는 거 가지고 유세니? 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내일 저녁 시간 전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 이번에 회사하면 퇴직금 얼마나 나온다니? 그래도 제법 연차 있으니까 액수는 상당할 거 아니야? 네.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아직 입금은 안 됐어요. 왜? 원래 바로바로 주는 거 아니니? 급전 필요해서 부탁 좀 하려 했더니. 그게 회사 정산하는 일정이 월말인데 제가 중순에 퇴사를 해서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했어요.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뭐. 근데 급전이 왜 필요하세요? 네가 그것까진 알 거 없고.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니?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보내보려. 네? 갑자기요? 한두 달 있다가 돌려줄 돈이야. 그리고 가족인데 못 믿어?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못 빌려줄 거 없잖아. 돈 갚을 테니까 있는 돈 보내봐. 어머니, 갑자기 큰 돈은 저도 난감해요. 물론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결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 하셨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쾌활했던 첫인상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었죠. 임신 중인 저에게 시할머니의 간병을 자처하라고 하질 않나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단히 식사만 챙겨드리는 걸로 하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노골적으로 시할머니의 간병을 맡겼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죠.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날까지 더우니 더욱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저에게 돈을 부탁하셔서 남편 몰래 드린 돈만 벌써 3천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도 몇 개월 있으면 태어나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를 돈을 함부로 넘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한사코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말은 물론 패드립까지 성사시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매일같이 신혼집에 오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사건건 살림살이 간섭까지 말이죠. 생아가 이리 좀 와봐라.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 전부고 너 우리 기훈이 밥이나 잘 챙겨주는 거야? 제가 몸이 많이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잘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봐. 지난번에 내가 이 그릇 버리라고 했지. 해바라기 있는 걸로 사라니까? 그래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잖아. 다 바꿔놓을게요. 집안 살림이 이 모양이니 우리 귀한 손변호사님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모르겠네. 구내식당에서 점심 몇 끼니 잘 챙겨 먹고 있대요. 조만간 일주일 정도 출장 가야 해서 집 비운다는데 그때 청소도 좀 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있어라. 여름인데 친구들이 하도 여행을 가자길래 이번에는 안 갈 수가 없어서 네가 좀 와 있어야겠다. 어머니, 저 몸이 불편한데요? 야, 그깟 임신이 뭐라고 진짜.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저희 걱정은 마시고 모임 잘 다녀오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 겸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고 그 사이 시댁에서 지내기로 하고 약간의 짐을 챙겨갔죠. 남편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홍콩까지 건너가야 해서 일주일 동안 못 볼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된다던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일주일째 될 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모임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고 오셨는지 얼굴이며 몸 군데군데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 일이라는 게 있는데 시어머니, 시할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제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귀한 아이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못이 겨워 끼니도 거르고 반송장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건넨 건 다름 아닌 시할머니였어요. 세아가 많이 힘들지? 아이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심려치 마라.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문제다. 그동안 나 돌봐주면서 몸 관리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 때문에 미안해.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그럴 때마다 속상하다니까요. 우리 손자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산 정리 좀 미리 하려고 한다. 네? 갑자기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곧 내가 간다는 뜻이겠지. 김 변호사 올 때 됐는데 기다렸다가 듣고 가. 저녁 시간이니 같이 저녁 먹고 가던가. 네,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요 며칠 아팠다가 입맛 돌아왔는데 많이 챙겨 먹었다. 간병해주는 여편네가 나름 잘해줘서 고마운 일이지. 할머니, 아이 생각은 저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이미 떠나간 아이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만 생각하고 즐기려고요. 그래, 그래야 우리 손주 며느리지.
아이는 나중에 가지면 되는 거고. 일단은 몸조리부터 해. 그럴게요, 할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얼마 뒤 할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고 할머니는 한참 대화를 나누신 뒤 유언장을 낭독해 주셨죠. 유언장의 내용은 저에게 과수원과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집터를 물려주겠다 하셨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각각 현금 1억 원씩.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막힌 사실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긍하기 어려우셨죠. 은혜도 모르고 꼬리를 친 거냐며 대놓고 뺨까지 때리시더군요. 야, 앉아봐. 지금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하, 너 이 건방진년. 아주 팔자 한번 펴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우리 재산을 가로채? 어머니, 할머니가 주신 걸 어떻게 거절해요? 원하시면 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돈 당장 내놔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땅이었거든? 그러니 잔말 말고 내놔. 그러니까 당신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한테 왜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어머니가 부탁도 하셨고 겸사겸사지. 역시 나보다 당신들 배부른 게 먼저지? 당신 같은 인간들 정말 지긋지긋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당신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미쳤다. 아이 잃고 슬퍼한 사람 나랑 할머니밖에 없었어. 당신이랑 어머니 나한테 괜찮냐고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머,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 아니지? 네, 저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대들죠. 아무튼 저는 할머니가 주신 거 감사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더는 상관 마세요. 너 지금 이혼당하고 싶어?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장난 아니니까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누가 멋대로 이혼을 논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 살 길 찾아서 가려고요. 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누가 보면 너 아주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한 줄 알겠다?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먼저 이혼하자고 지랄이야. 애도 잘 못 지킨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저 아이 잘못된 거 제 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가 시킨 거 다 했어요. 심부름, 할머니 간병까지. 임신해서 배부른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키는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딸이 있었는데 저 같은 취급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그만큼 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만 윗사람 대접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를 갖추시라고요. 어머, 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할머니 재산 돌려드릴 수 있으면 돌려드릴게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저도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잖아요. 아이까지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 정신 나간 년이 뭐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귓구멍이 막혔니?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너랑 이혼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얽히기 싫다고. 알아들어라. 알았어. 일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이혼은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 말대로 며칠 시간을 갖자고. 그래도 아니다 생각되면 이혼하는 거야. 어? 지금도 그때도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서명만 해. 너 진짜.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 허공을 보다가 산책도 하다가 그렇게 지냈어요. 적막감만 흐르던 집에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오면서 또다시 잔뜩 소란스러워졌죠. 웬일인지 집안 청소를 해주신다며 이리저리 쓸고 닦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겁니다. 바로 제 친엄마의 유품을 모두 버려버린 게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남은 제 가죽의 흔적인데
그걸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고 말았어요.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안방 청소하셨어요? 응, 했지. 왜 그러니? 혹시 하늘색 상자에 못 보셨어요? 그거 엄마 유품 들어있는 상자인데. 뭐? 그런 거였어? 나는 잡동사니 잔뜩 들어있길래 재활용 버리면서 다 버렸다. 어머니, 함부로 남의 물건 만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물어보고 버리셨어야죠. 또 뭐에 손대신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너 제정신이야? 제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유품을 그렇게 막 버리셨는데? 그런 잡동사니에 의미 부여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그걸 버림으로써 새삼 시작해라. 네? 뭐라고요? 너 우리 귀한 손주 잃고 딱히 노력한 거 없잖니? 그러니 이참에 개과천선 좀 하라고. 어이가 없네. 그냥 아줌마 버리고 새 인생 시작해야겠다. 이보세요, 아줌마. 저 그쪽 아들이랑 그냥 이혼할 테니까 아들 끼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뭐? 야! 야!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당장 튀어와서 사과 안 해? 내가 왜? 우리 엄마 유품 마음대로 버리고 아이 잃었을 때도 괜찮다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 내 몸 바쳐서까지 당신네 집안에 헌신을 해야 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왜 그러니 도대체? 뭘 왜 그러냐? 난 더 이상 너랑 살 자신 없어.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내 시간,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너 바람도 피웠더라? 일주일 동안 부산에 출장 간다 그런 거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너 휴대폰 보니까 사이즈 나오던데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난 이런 수모 겪으면서 못 살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이야기할게. 너랑 이혼하고 싶어. 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네가 날 떠난다고?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응, 이제는 그럴래. 내가 그동안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이 드네. 너도 너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우린 더 좋아질 수 없는 관계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혼하던 해 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도 웬일인지 딴죽 걸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종종 남편에게 문자로 잘 지내냐는 연락이 오긴 하지만 답해주진 않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조금씩 작물도 심어보고 있답니다. 큰 규모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도 하고 나름대로 매출이 좋은 편이에요.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년 복숭아 축제에도 참가하고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인생에서 큰 실수 한 번 하고 그 실수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랫동안 남편을 좋아했고 의지했던 만큼 상처도 크지만 언젠간 잘 아물겠죠? 그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평생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해 오고 있는 시모와 남편이지만 계산적인 데다 거짓말로 저의 인생을 휘두르려는 두 모자에게 신물이 났기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던 모자의 인생에 제가 철퇴를 날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야, 내가 분명히 빨래할 때는 수건이랑 옷이랑 따로 분리하라고 했지?
얼굴 닿는 거랑 더러운 거 묻은 거랑 같이 돌리는 거 싫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빨래, 주머니에 수건이랑 옷 같은 거 좀 구분해서 집어넣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이잖아. 넌 왜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해? 당신이 뻔뻔한 건 아니고? 살다 살다 내가 뻔뻔하다는 소리를 다 듣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매달 벌면서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흔한 줄 알아?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맞벌이하고 있는 입장이야. 그런데 집안일 못하겠다고 나한테 다 맡겨대고 있으니 내가 뻔뻔하다 얘기를 하는 거지. 대신 내가 월급을 30만 원 더 벌잖아. 겨우 30만 원 더 벌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너 그래도 집안일 하는 거 타이머로 재면 얼추 최저시급이랑 맞아떨어지거든? 30만 원 더 버는 정도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자격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돈 똑같이 벌면 집안일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벌게 되면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고? 애초에 그럴 일도 없지만 네가 돈 더 번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왜? 왜 또 내가 돈 더 벌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당신 논리적인 척 하면서 은근히 말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알 거야. 나는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잖아. 근데 당신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적당히 노인 얘기나 들어주다가 퇴근하면 그만이고 남는 시간이 많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집안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집안일 나한테만 덤터기 씌울 거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가족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분담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어. 친척이며 가족들 어떻게 보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죽어라 싫어하고 어떻게든 제가 고생을 해야만 본인이 결혼을 잘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끄덕여주고 호응해주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남편 때문에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던 저였지만 그걸 진짜 실천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는 시어머니의 역할도 컸습니다. 내가 오늘 길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집안일 길수한테 어떻게든 떠맡기려고 수를 쓰는 모양인데 작작 좀 하거라. 돈도 적게 버는 애가 어디 남편한테 집안일을 맡기려고 그러니.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이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죠. 오죽하면 힘든 거 말하면서 좀 집안일 분담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차라리 잔소리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온갖 참견은 다 하는 게 그이라고요. 하늘 같은 남편이라면서 모시고 살아보거나 말을 해라. 지금 이렇게 시애미한테도 토다는 네 모습 보니 우리 아들한테는 얼마나 심할까 그 걱정밖에 안 드는구나. 저요. 그이 돈 더 잘 번다고 저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이랑 저랑 통장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생활비도 각자 나눠서 쓰는 마당인데 그이가 돈 더 번다고 저한테 뭐가 이득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래도 부부 아니냐, 부부. 남편이 잘 나가면 네 인생도 좀 더 편해질 거고 네가 일 그만두고 내조하겠다고 하면 걔가 책임을 안 지겠니? 하여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 각자가 얼마 정도는 경제력을 길러야 하니까 재산도 나눠 관리하자는 것도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뜻이 있는 줄은 오늘 어머님께 처음 들어 알았네요. 게다가 너 사돈 양반 따라서 주식인가 코인인가도 손대고 있다며 괜히 같이 돈 관리하다가 다 말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들이 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주부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니? 그럼 저는 앞으로 일 그만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남편 내조나 열심히 하고요? 그래, 네가 일 그만두면 길수가 다 책임질 거니까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집안일이나 잘 배우고 잘하면 된다. 이 말이다. 남편의 계산적인 면이나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지쳐가고 있던 제게 분노한 어머님이 잔소리 중에 일을 관두라는 말은 너무나 달가운 것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고된 요양보호사 일이라도 관두자 싶어
딴소리 나오기 전에 당장 일을 때려치웠죠. 그런데 남편은 이것이 영 달갑지 않은지 제게 왜 일을 관뒀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너 제정신이냐? 잘 다니고 있는 요양보호사 일을 왜 관둬? 적당히 비리비리한 노인네들 비위만 맞춰주면 되는 그 쉬운 일을 왜 관두냐고. 생활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들 나 혼자 감당하라 이거야? 당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라는 게 어머님 뜻이더라고. 어차피 나 당신보다 돈도 못 버는 처지인데 주부 일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할까 싶어. 당신도 내가 하는 일 무시했었는데 그 일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여전히 재산 따로 관리하는 건 그대로인 거 알고 있지? 응,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생활비나 제대로 줘. 한 달에 60만 원이면 충분하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식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만 그 정도겠다.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은 30만 원씩 냈었는데 네 몫까지 생활비 주겠다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내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노인분들이 주시는 음식이며 식재료 같은 걸로 식비 많이 굳힌 거 말했잖아. 이래저래 선물 받는 거 앞으로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당신이 더 부담해야지. 야, 그냥 너 다시 일 나가라.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네가 이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 나는 그냥 어머님 뜻대로 주부로 열심히 일할 생각인데? 이러나 저러나 집안일 가지고 당신이 잔소리하는데 그거나 제대로 해보려고. 남편은 어머님이 한 말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저를 다시 일시킬 명분이 없었고 덕분에 저는 조금은 더 살만해지고 숨통이 트인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힘든 부탁을 해왔습니다. 야, 좀 힘든 얘기를 오늘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이 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 좀 하자. 내가 당뇨며 통풍이며 고혈압이 한 번에 오는 바람에 몸이 안 좋구나. 미안하지만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 갑자기 병이 생기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수 아비가 암으로 죽은 지 지금 딱 5년째 되는 날인데 갑자기 꿈에 나와서 그러더구나. 내가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제대로 관리해서 건강 챙기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걸 알았지 뭐니. 네가 수고롭겠지만 합가해서 나 좀 돌봐주도록 해야겠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님. 그렇게 아프시면 또 전문가를 쓰는 게 맞기도 하고요. 당신이 요양보호사로 얼마 전까지 일했는데 달리 전문가를 왜 찾아? 돈도 엄청 깨질 테고 믿고 엄마 맡기기도 꺼림칙한데. 차라리 당신이 나서서 엄마도 돌봐주고 합가해서 집안일도 좀 대신 해주는 게 맞지. 어차피 집이 좁아서 네가 합가한다고 해도 그렇게 집안일 하면서 불편할 일은 없을 거다. 집이 좁으면 저랑 어머님이랑 그이 다 같이 지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하거라. 집안일 너끈히 할 만큼 좁다고 했지. 다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했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돌봐달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합과 재촉에 남편까지도 거들고 나서니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잠깐만이라도 합가를 해보고 정 힘들면 포기하라는 말에 승낙을 했었지만 그날부터 펼쳐진 것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였습니다. 너 내가 시금치 깨끗하게 안 씻으면 흙냄새 난다고 주의 줬니 안 줬니?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너를 가르친 것도 벌써 한 달은 넘었는데 시금치 무침을 이렇게밖에 못해? 청소며 빨래며 내가 가르쳐준 건 일부러 반대로 하나 싶을 정도로 실수투성이니 미치겠구나.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멍청한 거냐? 대답해보거라. 어머님, 잘 씻고 있었는데 그만하면 됐다고 하신 걸로 시금치 무친 건데요. 너무 팍팍 씻으면 씹는 맛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서 또 말대꾸야. 내가 몸이 아프다고 시애미로도 이제 안 보이는 거냐? 치매라도 걸렸으면 아주 나를 버리고 난리도 아니었겠구나. 안 되겠다. 길수한테 얘기해서 단단히 혼을 내놓든지 해야지.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시게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시킨 대로 충실히 따른 게 다인데요. 몸 아픈 노인을 흙 먹여서 죽이려는 년은 당연히 손을 봐줘야지. 그동안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만 나빠져서 요령만 피우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라도 있니? 돈도 안 벌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제에
대체 뭘 제대로 하고 있냔 말이다. 에라이 거지 같은 년, 꼴 보기 싫은 년. 합가하고부터 한 달 동안 지독하게 잔소리를 해대던 시어머니. 어느 날인가 제가 병간도 제대로 못한다며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식으로 몇 시간이나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슨 병 걸린 노인네가 이렇게까지 기운이 정정하나 싶어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은 그 광경을 보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더군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동참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제대로 돌보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돌봐줬더니 도리어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자 때문에 기겁했던 저는 이혼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 위자료나 두둑히 뜯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랑도 얘기해보니까 사실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더라. 몸이 아프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고 히스테릭해지고 그런 것 같대. 나야 뭐 당신 아까 머리채 잡기는 했지만 엄마가 보고 있어서 연기했던 거고. 당신도 내가 머리 흔들 때 배려해 준 거 은근히 느끼지 않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당신이 머리 쥐고 흔든 것 때문에 머리에 땜빵이 생겼어. 어머님 보고 계시다가 장단 맞춰준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악감정 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야, 그럼 내가 뭐 일부러 마누라를 패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뭔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나야 모르지. 어쩌면 어머님 말 듣고 냉큼 요양보호사 일 관둔 게 거슬렸을지도? 그 덕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네가 엄마 수발 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악감정 가질 일은 또 뭔데?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나 제가 일을 관둔 타이밍이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병이 걸렸다는 것이 영 석연찮았습니다. 게다가 모자가 제게 폭행까지 휘두른 상황이니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고 둘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집에서 노는 꼴 보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다. 그러게 왜 집사람한테 일을 때려치우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서 날 힘들게 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실수했다고 하고 집사람 다시 일하게 해. CM이 체면이 있지. 돈 상관없으니 관둘했다가 다시 일하라고 어떻게 그러니? 그럼 나 지금 집사람 노는 꼴 보고 열받아 죽으라고? 나보다 돈 적게 벌어서 집안일도 시키고 돈도 벌게 하고 아주 일석이조였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주식하는 거 말아먹으면 그거 빌미로 월급도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 그럼 차라리 며느리를 내 병간호라도 하게 하는 거 어떠냐? 엄마 어디 아파? 저번 건강검진 때도 안 좋다는 얘기 듣긴 했어도 병은 없었잖아. 가짜로 적당히 아프다 하겠다는 거 아니니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나 하여튼 노인이 걸릴 만한 걸로 우기면 제깎게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차라리 일하겠다고 자가 먼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어차피 내가 내조며 집안일이며 열심히 하라는 상황이니 명분이야 우리한테 있고.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잘할 수 있겠어? 집사람 은근히 끈기가 있어놔서 어지간히 힘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집에 박혀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그 사람 일하게 나갈 정도로 정말 힘들게 갈궈줘야 해. 걱정하지 마라. 네 얘기 들으니 안 그래도 그냥 그거 얄미워 죽을 지경이니까.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내가 꼭 일하게 만들도록 하마. 제가 주부로 지내면서 탱자탱자 논 일도 없지만 남편이 그 모습에 약이 올랐다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하게 만들려고 없던 병까지 꾸며냈고 남편도 동조를 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안 그래도 없던 정남이가 떨어졌던 둘의 대화 내용을 사진 찍어두는 한편 친정에 연락을 해 당장 지내는 곳부터 옮겼습니다. 야, 너 미쳤냐? 잘못을 저질렀으면 빌어야 할 일을 왜 친정에 가고 그래?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시어머니랑 짜고 병 걸린 척했던 거 다 들켰거든? 나 일 시키려고 폭행까지 휘둘러 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야 이씨, 그러니까 네가 좀 진즉에 잘하지 그랬냐? 왜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아, 이 지경이 돼서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 탓을 하시겠다? 너 진짜 답 없는 인간이구나. 원하는 게 이혼이야?
괜찮겠어? 벌이도 시원찮은 년이 혼자 살게 되는 건데. 괜히 주식 손댔던 거 말아먹고 나중에 징징 짜도 모른다. 내 걱정하지 말고 댁이나 걱정하세요. 폭행에 나 일 시키려고 거짓말한 것까지 하면 위자료 만만찮을 테니까. 너 같은 거머리년 떨쳐내는 돈이라 생각하면 위자료 100번도 내겠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저는 모자에게 당했던 폭행을 근거로 해 그동안 홀로 해오던 집안일까지 더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일하게 만들겠다고 고생시키고 폭력까지 썼던 본인들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든 셈이었죠. 남편은 저 때문에 생돈이 날아갔다며 이를 바득바득 깔며 밤길에 뒤통수 얻어맞으면 자신인 줄 알라는 뻔뻔하게 협박을 해대기에 저는 코웃음을 쳐줬는데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은 몇 개월 뒤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협박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말이죠. 여보, 우리 엄마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너가 많이 그리우신지 애타게 찾네.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내 일생일대의 부탁이다. 연병을 하세요. 연병을. 잘 돌아가시고 꼭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전해줘. 뭐? 야, 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엄마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왜? 이번에는 또 무슨 병명인데? 당뇨랑 통풍은 써먹었으니까 말기암쯤 되려나? 나한테 미쳐서 한 짓거리 생각하면 치매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췌장에 암이 발견돼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엄마 죽는 걸로 거짓말을 하겠냐? 제발 좀 도와주라, 응? 내가 그럴 의리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 미친놈아. 암이면 병원 가서 조용히 죽을 날 기다리면서 주변 정리나 하라 하세요. 엄마 아파서 어제도 새벽 내내 나 잠 한숨도 못 잤다고. 나 지금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미친다. 위자료에 엄마 치료비 때문에 대출까지 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 너가 이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내내 지옥이었어. 이제야 탈출했는데 내 발로 그 지옥을 들어가라고? 당신도 치매 걸렸나 본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 꼭. 여보, 우리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보는 무슨. 헛소리도 아주 풍년이네. 꺼지세요. 아니다. 내가 차단할게. 여보, 나 좀 살려달라고. 병을 위장해 절 고생시키려던 모자에게는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으니 정말 세상에 업보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이구나 신기해서 한동안 가족과 그걸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의 비용을 빌려달라는 전 남편의 문자도 왔지만 자업자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줬습니다. 관뒀던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한 저는 전 남편이 무시했던 주식이 많이 오른 덕분에 오히려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자금이 풍족해진 상황인데요. 장성한 딸이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이라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부모님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장인 모자 덕에 제대로 예방주사를 맞았으니 괜찮을 거라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로 철없는 형을 하나 두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형은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외모가 평범한 편인 저와 늘 비교 대상이 되고는 했는데요. 어릴 적에는 집안의 귀염둥이이자 인기인이던 형이 집안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 하는 날인데 왜 가족들 다 집에 없어? 너 병장 때 이런저런 휴가 받아온 것만 몇 날 며칠인 줄은 알고 그러니? 휴가 때마다 얼굴 자주 받고 저녁이라고 해도 앞으로 쭉 볼 건데 뭘 또 챙기려고 그래. 형 저녁 할 때는 아주 잔치를 벌이더니 나는 왜 찬밥이야? 엄마랑 아빠랑 형 저녁 날 횟집 갔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안 챙기겠다는 거 아니냐. 잔치 벌일 돈이 넉넉하면야 그렇게 하겠다만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도 애초에 팔아치운 마당에 잔치 벌이게 생겼니?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형만 챙겨주고 나는 항상 차별하더라?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나만 차별하면 찝찝하지 않아?
너는 하나뿐인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는 게 찝찝하지 않고? 엄마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형만 자꾸 챙긴다고 신경 쓰는 거 진짜 돌아갈 수 있다고.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엄마는 형만 이뻐해. 네 형이야 인물이 워낙 좋아서 뭘 해도 풀릴 위인이라고 말하는 게 차별이니? 너는 형 비하면 인물도 아니니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게 차별이야? 네 형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 아니냐.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부 좀 했다는 애가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됐고, 엄마랑 아빠야 그렇다고 형은 왜 안 보여? 집에서 맨날 늘어지기만 하는 인간이 이 시간에 밖에 나갔을 리가 없는데? 걔 자취방 장만해줬다. 집에 사람들 북적거리면 창작 활동하는데 방해된다고 해서. 창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 아직도 아이돌인가 래퍼인가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보나 마나 집에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게임만 하면서 허송세월 보낼 거 알잖아. 형, 한참 겪어봤으면서 언제까지 속으려고 이래. 이번엔 무릎 꿇고 울면서 진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부모된 입장으로 외면하겠니? 네 형 정신 차리겠다고 했고 정말로 각 제대로 잡고 도전해 볼 거라고 하더구나. 딱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철이 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취방 장만해 줬다는 거구나. 안 되겠다. 내가 그 인간한테 가서 당장 철회하라고 말할게. 안 돼, 이거사. 네 형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회복이 안 좋아. 형이 뭔 수술을 받았는데? 얘기 못 들었는데 어디 다치기라도 했어? 다친 게 아니라 걔가 쌍꺼풀이 한쪽만 있잖니. 아무래도 그게 좀 찝찝하다고 해서 시술 좀 받게 해줬다. 성형하는데 쓸 돈 있으면 둘째 아들 횟집 한 번쯤은 데려가겠다. 혹시 쌍꺼풀이 전부야? 쌍꺼풀 끝나면 코도 조금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완벽할 것 같더구나. 또 같은 병원에서 하면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 이만한 기회도 없다 싶고. 아, 진짜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 집에서 더러워서 내가 독립하든지 해야겠네. 저와 형 모두에게 공평한 아빠와 달리 엄마는 잘생긴 형을 편애했었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철이 없는 엄마였던지라 공공연히 손님들 앞에서 형과 저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평상시에도 형이 더 자신의 취향인 외모라면서 저를 차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닮아 형도 철이 없기로는 끝을 모를 사람이었죠. 야, 이 자식아. 저녁을 했으면 형님한테 연락해야 할 거 아냐. 엄마랑 대판 싸우고 집 나갔다며.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 공무원 공부하겠다고 말하고 집 나간 건데 아빠한테도 이미 허락받은 일이고. 아니, 엄마한테 따지면서 집에 못 있겠다고 그랬다며. 나처럼 자취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 핑계 대는 건 아니고. 자취하고 싶은 건 맞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겠다는 건 진심이야. 그래서 대학까지 복학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뒤뒤를 생각 안 하고 지르고 보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돌 하겠다고 댄스 학원에 보컬 학원으로 1,000만 원 넘게 날려먹은 형이 할 소리야. 지금은 또 래퍼인가 한다고 클럽이나 다니고 자취한답시고 게임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훤히 보이는데? 맞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미친 소리는 자제하자 동생아. 혈육이라도 거슬리면 패고 깽값 무는 게 내 스타일인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너 술 퍼마시고 깽값 물어준 것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족 건물 한 채는 있었겠다.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너나 정신 차려. 이게 형님한테 너너거리고 앉았네? 미쳤냐? 내가 연락할 때 안 받고 있다가 너 편할 때 연락하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하고. 똑같이 군대 갔다 왔는데 넌 왜 그렇게 철이 안 들어? 래퍼 한다는 거 진심이긴 한 거야? 내가 연락하는 건 내 스타일이니까 신경 끄시고 래퍼는 당연히 진심이니까 하려는 거지. 내가 가족한테 거짓말을 해서 뭐하게? 그럼 작업물이라도 보여주든가 싹수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 보게. 하나 완성된 거 있는데 들어볼래? 듣고 괜찮으면 나 진심으로 응원해주기. 콜? 래퍼를 하겠다는 형으로부터 저는 작업물을 들을 수 있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은 아니지만 세련된 멜로디의 비트에 얹어진 형의 랩은 꽤 그럴듯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째 귀에 많이 익숙한 감이 있어서 기억을 곱씹어 보다 보니 가사를 조금 바꾸었을 뿐 기존의 곡을 완전히 따라했을 뿐인 노래였습니다. 야이씨, 미친 인간아. 작업했다는 곡이 표절곡이냐? 장난쳐?
가사만 바꿨지. 유행하던 노래 그냥 다 따라했네. 동생 그래도 완전 귀가 막귀는 아닌가 보다? 그걸 다 알아차리고. 재아가, 아니, 형,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지금처럼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사는 시간이 언제까지일 것 같아? 아빠 곧 정년퇴직하시면 집안에 돈 벌 사람이라곤 형이랑 나밖에 없잖아. 그때 가서도 이렇게 랩하겠다면서 시간이나 허비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술 퍼마시고 클럽이나 다니면서 인생을 막 살 거냐고. 내가 술 퍼마시면서 클럽 다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냐? 너 나 스토킹하냐? 사생팬인 줄. SNS에 맨날 자랑질한다고 사진을 올리는데 모르겠냐? 이 미친놈아? 아빠 알면 또 난리 나고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 같아서 내가 참아줄 때 자중해. 오케이, 자중할 테니까 형님한테 그럼 공연비 좀 줘라. 내가 그래도 내 랩 들려줬는데 정산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정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표절 노래 때문에 귀가 썩는 줄 알았구만. 돈 왜 필요한지 용건이나 말해. 아, 사실 친구한테 오토바이 빌려서 몰고 가다가 사고를 좀 내는 바람에 치료비랑 수리비가 조금 깨질 것 같네. 그럼 형 다친 거야? 성형 수술했다더니 그건 문제 없고? 아, 내가 다친 건 아니고 애가 다쳤어. 그래서 합의금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오토바이를 몰다가 애가 다쳤다고? 응, 나름대로 돈 벌어보려고 배달 알바 시작했었는데 이게 신호 걸리면 딜레이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빨간불에 좀 발다가 애를 못 보는 바람에 살짝 다치게 만들었네. 진짜 너는 답이 없는 놈이다. 돈 못 빌려주니까 알아서 해결해. 야, 그래도 내가 배달 알바하면서 뭐라도 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기특하지도 않냐? 많이도 안 바라니까 딱 100만 원만 빌려주라. 동생님, 제발, 응? 이미 나한테 빌려간 돈만 500만 원은 넘는 거 알지? 내가 너 때문에 사리가 생길 지경이야. 형 좋아서 죽으려는 엄마한테 달라고 해. 안 그래도 엄마한테 500만 원 정도 받아서 100만 원만 달라고 한 거야. 나도 양심이 있지 엄마한테 다 받을 수는 없잖아. 철없는 형 때문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던 저로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만 하더라도 의린이 가족애니 하는 형의 말에 깜빡 속아 돈도 많이 빌려줬었던 저였지만 차츰 형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떼인 돈도 늘어만 갔으니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죠.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래. 우리 기특한 둘째.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 알지? 너무 기특해서 가족 다 같이 데리고 횟집 좀 갈까 하는데 시간 괜찮니, 아들? 시간이야 괜찮은데 엄마가 웬일이야? 엄마 내가 뭐 잘했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아니잖아. 나야 뭐 늘 둘째 생각뿐이지. 네가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지금까지 안심하면서 살아왔겠니? 막말로 재학이 그 녀석이 오죽 엄마 속을 썩여 오냐오냐 해주니까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그 자식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형 또 사고 쳤어? 너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보구나. 내가 네 형 생각만 하면 아주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나 요즘 걔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이도 아주 최악이야. 무슨 일인데?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이나 해봐. 걔가 래퍼 한다고 하던 거 계속 실패하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고민하더구나. 나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자꾸 성형해야겠다지 뭐니. 설마 그래서 또 성형하게 한 거야? 광대며 얼굴 라인이며 이마며 입술이며 죄다 갈아엎었다. 그랬더니 이건 뭐 기괴해서 봐줄 수가 없는 얼굴이 됐구나. 본인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과해서 오히려 징그러울 정도지 뭐니. 그럼 형이 사고 쳤다는 게 성형수술 과도하게 했다. 이거라는 거야? 엄마는 그것 때문에 형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고? 엄마가 물려준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고집 부려서 갈아엎었는데 당연히 화가 날 일이잖아. 하여튼 재학이 얘기 기분 나쁘니까 더 하지도 말거라. 자기 자식임에도 외모 때문에 더 형을 마음에 들어하던 철없는 엄마. 형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공미 넘치는 외모가 되자 갈등이 심해졌고 서로 얘기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족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공무원 공부에 매진하는 동안 일어난 급격한 변화에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횟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형의 얼굴만큼은 아니었죠. 동생, 형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어? 왜 자꾸 오늘 회 먹는 동안 형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러냐? 잘생겨서 안 쳐다본 게 아니라 열받아서 그래. 멀쩡한 얼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갈아엎고 쌓인 빚만 얼마냐? 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이 자식아. 어쭈, 이게 또 형한테 막말하네?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수술한 거야. 카메라에 담길 때랑 사람 눈으로 볼 때랑 이게 또 느낌이 다르다고. 눈으로도 카메라로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원래 전문가 시선이랑 일반인 시선이랑 다르긴 하지. 어쨌거나 성형외과 코디분이 조금만 더 손보면 진짜 완벽할 것 같다고 하시거든. 그래서 말인데 동생아, 형님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딱 500만 원만 더 빌려주라. 그간 빌려준 돈이랑 합치면 깔끔하게 딱 1000만 원. 오케이? 래퍼 하겠다는 거랑 외모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말해봐. 너 딱히 래퍼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그냥 화려하고 멋있고 적당히 살아도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거잖아. 안 그래? 캬, 이제야 동생이 형님 꿈을 완전히 이해해주네. 빙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딴 식으로밖에 대답 못하냐? 넌 왜 매사에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냐? 동생님, 자꾸 듣다 보니까 이 형님 기분이 좀 껄끄러워지려고 그런다? 잔소리 가만히 듣고 있어줬더니 선을 슬슬 넘네? 선 넘는 게 누구인지 모르는 거 보면 철 들기까지 한참은 남았구나 싶네. 오죽하면 어릴 때부터 너만 챙겨주던 엄마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날 더 챙겨주려고 하겠냐? 아니다. 더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됐고, 네 인생 네가 막 살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을 하겠냐? 대신 앞으로 내 도움 바라지 말고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라.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가족을 버리시겠다? 버리고 자시고 가네. 너 같은 놈한테 클럽에서 술로 탕진할 게 뻔한데 돈 빌려줄 의리가 있겠냐? 절연비로 빌려줬었던 돈은 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어차피 받을 기대도 안 했다. 공무원 월급도 빠듯해서 너 도와줄 돈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알겠냐? 알겠다고, 이 자식아. 돈 안 갚는 건 네가 먼저 얘기 꺼낸 거다? 새끼, 내가 성공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갚을 돈 가지고 더럽게 유세네. 결국 저는 그간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 대가로 형과 절연을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 뒤로 SNS를 구경해 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술과 클럽에 빠져 인생을 낭비만 하는 형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술과 방탕한 생활에 더해 과도한 성형으로 기괴하던 외모는 보수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또한 정년퇴직하게 되어 더는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게 되자 형은 제게 다시금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어이, 사랑하는 동생아, 형 취직했다. 너한테 빌린 돈도 다 갚을게. 맨날 술 먹고 게임만 하더니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네. 빌린 돈 얼마인지는 기억하지? 그건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돈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갚으면 갚는 거지 왜 말이 그렇게 흘러?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취직한 회사에 잘 보이면서 실적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형님 마지막으로 도와준다 생각하자. 옥장판 5개만 사주라, 동생. 와,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야? 빚 갚겠다고 해놓고 옥장판을 사달라는 게 뭔 소리래?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옥장판을 사달라는 얘기지. 너 공무원 시험은 대체 어떻게 합격했냐? 애가 어떻게 다단계 취직한 나도 아는 기본을 모를 정도로 둔하냐? 됐다. 돈 갚겠다길래 난 또 건실히 일할 생각인가 했네. 보나 마나 옥장판 팔아서 월급 받으면 또 클럽 가고 술 처마실 거잖아. 그치? 이제 묻는 것도 웃긴다. 나 객과 천선했다니까 그러네. 형님이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 지금도 SNS에 포샵질한 사진 올리면서 인생 낭비 중인데 말을 믿겠냐? 평생 너 예뻐하던 엄마까지도 포기한 마당인데 믿겠냐고.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태도도 이렇게 뻔뻔해? 야, 그러지 말고 형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에 또 도와줬는데 내가 막 나가면 그땐 진짜 개다, 개. 우라빠랑 엄마, 개 낳은 분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차단할게. 옥장판은 네가 클럽에서 꼬신 여자들한테나 팔아. 야, 진짜 이럴 거야? 나 네 형이야. 형을 차단해버리고 신경을 끄기로 한 저는
가끔 부모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래퍼를 하겠다고 하고 옥장판을 팔려고 한다는 말에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이제는 저를 더 이뻐하고 오냐오냐 하시는 엄마도 실망스럽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한 인간이 형인지라 가족의 연을 아예 끊고 싶은 심정이네요. 정신 못 차리는 형에게 저와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요.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33살 여성입니다. 현재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직 중에 있고요. 아이를 돌보며 예전 일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작년에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언젠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 저를 짐짝 취급하셨고 그래서 늘 눈칫밥을 먹으며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어렵사리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저는 철저하게 홀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길 몇 개월, 집에서 여느 때처럼 홀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정윤서, 너 집이야? 네, 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인가? 네, 그렇죠. 엄마는 제 나이도 모르세요? 야, 이년아, 모를 수도 있지. 그나저나 넌 독립 안 하냐? 이 나이에 무슨 독립이에요, 갑자기. 제가 독립하길 바라세요? 이제 너도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나이잖니? 밥도 해먹을 줄 알고 네가 혼자 씻지를 못해, 먹지를 못해? 그럼 독립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독립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살 집도 있어야 하고. 그것까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독립이야.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저 너무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나 부모님 참여 수업 말씀드리고 싶어도 저 신경도 안 쓰시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데 갑자기 독립까지 하라고 하시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말이 안 통하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 진정한 인생 공부야, 임마. 휴, 시간을 조금 주세요. 꼴의 생각 좀 한다 이거야? 엄마 오늘도 안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밥 먹고 자고 학교 가라? 귀찮게 하지 말고. 언제는 저 신경이나 쓰셨냐고요. 용돈은 바라지도 않아요. 집에 먹을 게 있어야 뭘 먹죠. 학교 급식으로 대충 때우는 거 몰라요? 그나마 급식비도 할머니가 모아두신 돈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저에 대해 아는 게 있긴 하세요? 시끄러 이년아. 엄마 삼촌들이랑 놀다 들어가니까 너 알아서 밥 먹든지 해. 그리고 혹여나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거든. 엄마 집 나간 지 오래라고 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뭘 이렇게 캐물어? 암튼 그런 줄 알고 끊는다. 엄마는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며 제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술집을 전전하며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을 한 푼 두 푼 노름을 하며 까먹으셨어요. 결국 공부를 하기에도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엄마와 연을 끊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어렵사리 돈을 모아 고시원 원룸으로 조금씩 집을 넓혀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만 원 벌기도 힘들었던 게 조금씩 금액도 커지고 악착같이 모으니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학업의 뜻이 있었지만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더 늦기 전에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큰 마음 먹고 학원도 끊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공부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에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운 좋게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윤서야, 요즘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며? 나는 그냥 개인 병원 들어왔어. 규모가 커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직 막내라서 그렇기도 하고 외울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학교랑은 비교가 안 돼. 그래도 할만한가 보다? 힘들다는 말은 안 하네. 너 교수님이 대학원 데리고 가려던 거 왜 거절했어? 차라리 대학원 가서 연구원이든 뭐든 하지. 그게 페이도 세고 좋지 않아? 당장 돈 벌어야 하는데 몇 년을 어떻게 더 공부해. 그리고 대학원은 생각보다 더 치열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긴, 돈이 몇 배로 더 드니까. 그나저나 대학 생각난다. 난 작은 병원인데도 선배가 어찌나 갈구는지. 야, 말도 마. 어우, 진상 하나 있는데 전생이 무슨 원수를 졌는지 나만 보면 으르렁댄다? 너도야? 아, 그나저나 우리 대학 때 생각난다.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던데 너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예뻤거든. 이름도 같고 정이 같지. 그랬어? 아, 우리 조만간 한번 만나자. 너는 남자친구 생겼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아니, 여기저기 소개받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너도 그 병원에 의사랑 한번 만나봐. 에이,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딨어? 빨리 적응해서 자리 잡아야지. 그래. 아무튼 조만간 한번 보자. 응, 들어가.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서툴렀는데 대학 때 친했던 친구와 넋두리도 하고 가끔 만나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년, 2년, 연차가 쌓이고 저도 나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인연이 닿았어요. 동료 간호사의 소개로 만났고 가볍게 한두 번 차 한잔하던 사이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그게 지금의 남편이고 제 남편은 한없이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거부감이 들거나 싫어하실 줄 알았지만 시부모님은 되려 그런 저를 감싸 안아주시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그 이상으로 대우해 주셨고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시어머니와 백화점도 둘러보며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던 때였죠. 잠시 망설이시더니 돈 봉투를 건네주시며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딸이 시집 갈 때 보통 비상금 쥐어준다길래 내가 조금이나마 준비해둔 거야. 네, 이게 뭔데요? 헉, 어머니 이 큰 돈을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내가 갑작스레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돈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라. 자고로 여자가 살림을 하다 보면 남편 눈치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뒷돈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아요? 저 이거 못 받아요. 다시 넣어두세요. 그러지 말고 받아줘.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있을 텐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 어머니, 저도 돈 벌고 있고 꾸준히 저축해서 돈 모았어요. 그러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부담스러워하라고 주는 돈 아니다. 혹여나 그렇다고 해도 그냥 받아둬.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야. 네 돈은 네 돈이고 내가 주는 돈은 엄마가 준다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태하 그 녀석이 은근히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혹여나 속 썩일 일 만들까봐 눈치 보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덥석 주시다니요. 보답은 너희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보답이야. 내 딸이다 생각하고 아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아. 그게 보답하는 거야. 알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시어머니는 제게 친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자취방에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약 사서 집에 찾아오시기까지 하는걸요. 직업이 무색할 만큼 정말 아기처럼 소중히 대해주시는데 이런 따뜻한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고 고부지간은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희 시어머니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달라질 거라는 주변의 의견도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퇴근길이 찜찜한 거예요. 누군가 절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서워하고 걱정하니까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를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한 달 정도를 그러다가 수술 일정 때문에 딱 한 번 그러질 못했는데 제 앞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엄마가 찾아온 거였어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잔뜩 해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하며 술 냄새가 진동한 상태였죠. 저를 붙잡더니 혀가 잔뜩 꼬인 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어? 엄마가 여길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냐는 눈치네. 어떻게 왔는지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은데 돈 좀 모아뒀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돈 이야기예요? 돈 있으면 어쩔 건데. 어쩌긴 너 내가 낳았으니까 가진 돈 있으면 5천만 원만 내놔.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당신이 뭔데? 낳기만 했지 신경이나 썼어? 인연이 말본새하고는? 너 엄마한테 누가 그따위로 말하래? 가진 거 있어 없어? 없고요. 있어도 안 줄 거예요. 줄 이유도 없고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니? 이제는 효도 좀 하고 살아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돈 타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효도까지 하라고? 당신이 엄마 노릇을 하기나 했어? 내가 아는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그러니 당신은 뭣도 아니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꺼져. 갑작스러운 친엄마의 등장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매몰차게 대하니 제 뺨을 가차없이 때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본 뺨에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뒤통수가 엄청 따가웠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딸년이 엄마 버린다고 온갖 생쇼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저는 제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찾아와 제 이름을 팔며 진료를 보고는 진료비 할인되는 거 아니냐며 진상짓도 하고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도 걸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더군요. 며칠 동안 참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당직이어서 저녁에 퇴근하고 잠시 의국에 들렀죠. 자기야. 자기도 들었겠지만 로비에서 난리 치던 여자 있잖아. 아, 술 냄새 풍긴다던 그 여자? 그 사람 사실 내 친엄마야.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나랑 인연 끊고 살았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나 찾아와서는 돈을 요구하더라?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병원에서 난동 부리는 것도 그 이유고? 말로는 제외하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보기엔 목적은 돈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찾아와서 돈 달라는 게 영 찝찝해서 말이지. 당신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수치스럽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일까봐 겁났어. 병원 사람들한테도 사실대로 말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나만 병신 될 것 같아서.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내가 장모님 한번 만나볼게. 뭐? 당신이 엄마를 왜 만나? 그러다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래봤자 뭐 어쩌시겠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잖아.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하려면 이참에 해야지. 내가 만나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갈까봐 난 그게 더 걱정이야. 내가 소문 안 돌게 잘 정리할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어.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친엄마를 만나고 난 뒤 할 말이 있다며 시어머니와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 들을수록 민망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친엄마는 여전히 술과 노름에 빠져 살고 있었고 재혼까지 했었더군요.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돈 필요해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름판 사람들과 짜고
저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어요. 저를 만나고 난 뒤 그 사람들과 모종의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남편이 친엄마의 뒷조사를 하면서 미리 알았으니 망정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떠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장모님 만났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더라. 나한테도 돈을 요구하시더라고. 뭐? 엄마가? 아, 진짜. 어떻게 끊어내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애초에 돈 노리고 접근한 분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당신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엄마라고 부르기도 아까워.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서 태어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야. 답이 없다. 답이. 세아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우린 이미 가족이다. 어차피 같이 헤쳐나가야 할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단단히 먹어. 내 어머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원하면 김 기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경호원이라도 붙여줄게. 그리고 우선 병간에서 며칠 쉬어. 그래라. 너 지금 많이 지쳐 보인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츠츠. 우리가 모든 걸 안 이상 너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너 할 일을 해. 네, 그럴게요, 어머니.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저도 당황스럽고 어이없지만 어머니랑 태아 씨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오히려 고맙구나. 필요하면 너희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휴직 처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네. 저는 든든한 두 사람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가족 같지도 않은 친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마음이라도 든든하니 한시름 놓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엄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미친 듯이 보내는 메시지에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야, 생각은 해봤어? 너 돈 없는 거 아니지? 얼마 전에 네 남편 찾아왔더라? 보니까 있는 집 자식 같던데 잔말 말고 지금 당장 5천 보내. 내가 왜 돈을 보내야 하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죠?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신고? 까짓것 해봐. 내가 협박을 했니? 뭘 했니? 낳아준 값 받겠다는데 내 권리 찾지도 못해? 권리요? 웃기는 소리 하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내가 어두운 사람들을 좀 알거든. 태어나게 해준 게 어딘데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년아. 답답하네요.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쯤 됐으면 알아들으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네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던 것도 다 내 덕인 거 몰라? 니그 반반한 얼굴로 있는 집 자식 꼬셔서 결혼하는 것도 다 내 덕이라고. 20년 동안 뭐 하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서 뻔뻔하게 엄마 타령을 해요? 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됐지? 그러니까 5천만 원 보내라. 필요 없거든요. 연락 차단하겠습니다. 이래서 딸년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깐. 결혼하더니 출가회인이라 이거냐? 키워준 은혜를 알면 엄마한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이 싹수 노란 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진짜 싹수 노란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뭐? 인연이? 진작에 나타나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엄마 취급을 해줬을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꺼져요. 매섭게 쏴붙이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며칠 동안 연락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외출을 하고 왔는데 글쎄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있었고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시점에 눈을 떠보니 웬 창고에 묶여 있더라고요. 인기척이 나자 친엄마와 남자 몇 명이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몽사몽인 저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보면 모르니? 창고잖아.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너 결혼할 남자 아주 대단한 집안이던데?
병원장 아들이라니 역시 내가 딸 하나는 잘 낳았어. 그 사람한테 손 하나 까딱하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죽일 수는 있고 두 손 두 발 다 묶였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죽인다 그래? 이거 당장 안 풀어? 당신 이거 엄연히 범죄야. 납치에 감금해. 엄마가 자식 훈육 좀 한다는데 뭐가 범죄야? 말 조심해. 진짜 당신은 미쳐도 한참 미쳤어. 적어도 날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뭐가 어때서? 네 남편한테 연락해놨으니까 곧 올 거야. 뭐? 네 몸값이 꽤나 비싸. 내가 현금으로 2억 가져오라 했거든. 곧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지 뭐. 너 까딱하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자 우리 딸. 두어 시간쯤 흘렀을까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문틈 사이로 보니 남편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목걸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놨거든요. 남편은 진작에 제 위치를 알고 있었을 테고 때맞춰 친엄마가 연락을 하니 이때다 싶어 들이닥친 겁니다. 경찰들이 많은 쪽수로 들이미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방 잡혀버리더라고요.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와중에도 친엄마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친엄마는 폭행 및 감금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사기죄, 상해죄 등 온갖 죄목으로 재판받게 되었어요. 이미 노름판을 전전하며 지명수배를 당한 탓에 합의고 뭐고 바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장에서 친엄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저를 향해 비난 섞인 말을 해댔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없어?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야. 싹수 노란 게 뭔지 보여준다고 했지?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 인연.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이 엄마를 버려? 버리긴? 20년 전에 이미 날 버린 건 엄마야. 그러니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마. 너 따위를 낳는 게 아니었어. 잘난 집에 시집 가면서 이 엄마 하나 못 건사해. 네가 사람이야? 그러는 그쪽은 사람이세요? 신성한 재판장에서 진상 피우지 말고 죗값이나 달게 받으세요. 나 알코올 중독자야.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내가 엄마로서 널 훈육한 거지. 이게 뭐라고 재판까지 받아야 해? 듣자 하니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적어도 엄마면 새끼 걱정은 해야지. 알코올 중독? 어따 대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알코올 중독이면 납치하고 돈 뜯어내도 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내 딸한테 내가 훈육한다는데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말을 바로 하세요. 아줌마 아니고 윤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이기 전에 내 딸로 받아들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도 없어. 더 이상 자식 힘들게 하지 말고 지은 죗값 달게 받을 생각이나 해요. 더 할 말 없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하고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럼 부디 잘 사세요. 야, 야, 이 미친년이?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년아. 야! 친엄마는 자신이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감형받으려고 애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제출하니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는 중형인 1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나중에라도 찾아오지 못하게 주소지 열람 제한,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신청을 걸어버렸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엄마에 대한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했고 현재 쌍둥이 출산해서 열심히 육아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사진이에요. 매번 이렇게 안 보내줘도 되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 강아지들 보러 가는 건데. 저도 어머니 뵈러 가야 하는데요. 어제 애들 접종하러 병원 다녀온 게 유일한 제 외출이었어요.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예쁜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귀여울꼬. 뭐야? 왜 나만 빼고 둘이 말해? 당신 오늘 바쁘다며.
어머니한테 아기들 사진 보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못 보는데 이렇게라도 봐야지. 얼마나 귀엽니? 세아가 많이 피곤하지? 어차피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애들 낳기 전에 일이 해결돼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끼,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다 생각하고 잘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아가들이랑 잘 지내보자. 자기야, 나도 잘할게. 오늘 급한 일정 다 끝냈으니까 일찍 들어갈게. 먹고 싶은 거 없어? 몸보신하게 삼계탕 같은 거 사 먹여. 아무렴 어때요? 전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 제일 맛나는걸요? 호호 그러니? 코로나 좀 나아지면 내가 맨날 가서 해줄게. 제 기막힌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닌가요? 자식이나 부모나 서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훌훌 털어버리고 아가들과 마음 맞는 시댁 식구들과 평생 행복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조금 이기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해요. 인생의 주인공은 부모님도 아니고 가까운 절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니 저처럼 모든 근심 걱정은 내던지고 마음 편안한 인생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